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러니까 PCOS에 대한 최신 연구입니다. 네,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 이상이 겪는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질환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배란 문제나 호르몬 불균형 정도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PCOS가 환자의 자궁 내막, 그러니까 아기가 자랄 집안에서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걸 세포 하나하나 들여다보듯 파헤친 아주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PCOS를 앓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인 착상 실패나 높은 유산율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셨죠.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궁 내막 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아지고요.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죠. 왜? 라는 질문이요. 네, 왜 건강한 배아를 이식해도 자꾸 실패하는 걸까? 또 왜 암 위험은 높아지는 걸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자료는 곧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될 예정인 피카라는 고해상도 세포 지도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입니다. 이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PCOS를 보통 이중 타격 모델, 그러니까 듀얼 힛 모델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이중 타격이요? 네, 고안드로겐 혈증이라는 남성 호르몬 과다 상태랑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 문제가 뭐랄까 두 개의 포탄처럼 자궁을 동시에 공격해서 망가뜨린다는 개념이었죠. 와,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건가요? 네, 너무 거시적인 관점이었어요. 기존의 분석 방식은 비유하자면 그냥 숲 전체를 멀리서 보고 아, 저 숲은 좀 아파 보이네 라고 말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 전체적으로만 보는. 그렇죠. 어떤 나무가 병들었고 어떤 해충이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조직 전체를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평균값을 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범인 세포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한계 때문에 이번 연구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정밀 지도가 정말 절실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연구팀이 어떻게 그 정밀한 지도를 그렸는지 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피의 백화라는 자궁내막 세포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와, 과정이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27개의 자궁내막 조직을 얻어서 거기서 무려 24만 7천여 개의 세포 획을 하나하나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간 분석 기술이라는 최신 기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공간 분석 기술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종류의 세포가 있는지를 넘어서요. 그 세포들이 조직 내에서 서로 어떻게 이웃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3D 지도처럼 그려내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세포들의 주소까지 알아내는 거죠. 사실 이런 연구를 볼 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PCOS 환자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PCOS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더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엄격한 대조군 설계입니다. 아, 대조군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나이, 체중, 그리고 체질량 지수, BMI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시켰습니다. 비만이라는 변수를 아예 지워버린 거죠. 와, 덕분에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할 모든 변화는 오롯이 PCOS 그 자체로 인한 결과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비만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봤더니 가장 먼저 뭐가 보였나요?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자궁 내막 생태계의 붕괴였습니다. 붕괴요. 네, 건강한 숲이 다양한 나무들로 구성되듯 정상 자궁 내막은 상피세포, 기질세포, 면역세포가 약 3대 4대 3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PCOS 환자의 자궁 내막은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자료에 나온 파이 차트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상피세포가 거의 2배 가까이 55%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반대로 토양 역할을 하는 기질세포와 방어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각각 25%, 20%로 확 줄어들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세포만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조직이 성숙하고 분화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공간 분석 결과에서도 이 상피세포들이 정상 조직에서는 보이지 않는 빽빽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 폭주하듯이 늘어난 상피세포,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세포일까요? 네, 자료를 보면 종양 발생 가능성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포들의 정체를 좀 더 깊이 파봐야겠습니다. 네, 연구팀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뭔가요? 첫째, 이 세포들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분화 상태,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전구세포와 아주 유사한 특징을 보인 거죠. 잠깐만요. 자궁 내막은 호르몬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구는 세포들이 과연 호르몬 신호는 제대로 듣고 있었을까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역시나 듣지 않았습니다.
아, 정상세포라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신호에 반응해야 하는데 이 세포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ESR1이 거의 없었어요. 호르몬 신호를 무시하는 불통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나요? 네, 더 심각한 건 이 세포들이 SOX9라는 일종의 세포 성장 스위치를 계속 켠 상태라는 점입니다. 성장 스위치요? 이 스위치는 정상적으로는 꺼져 있어야 하는데 계속 켜져 있으니 세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포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그 세포의 성격 자체가 암세포와 아주 비슷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PCOS 환자의 암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SOX9 양성 세포 군집의 유전자 프로파일은요, 이미 알려진 자궁내막 악성 종양의 프로파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드디어 PCOS 환자는 왜 자궁내막암 위험이 높을까?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분자 수준의 답을 찾은 셈이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씨앗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 자체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나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까 수가 줄어들었던 그 토양 역할의 기질세포는 괜찮았던 건가요? 역시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적대적 토양, 즉 호스타일 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적대적 토양. 네, PCOS 환자의 자궁내막은 이 토양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다고요? 자료 속 조직 이미지를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정상 자궁내막은 세포 외 기질 ECM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PCOS 환자의 조직은 콜라겐 섬유들이 마구잡이로 얽혀서 아주 빽빽하고 경직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섬유화요? 피부에 흉터가 생기면 딱딱해지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궁내막 안에 그런 흉터 조직이 잔뜩 생긴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 PCOS의 핵심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고안드로겐 혈증이 콜라겐 대사를 망가뜨려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딱딱한 시멘트 바닥 같은 곳에 배아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게요. 착상 실패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씨앗도 문제고 토양도 문제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이제 남은 건 면역세포인데 과거에는 PAOS를 그냥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연구는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기존에는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염증 수치 같은 이런 전신적인 문제에 주목했지만 이 연구는 진짜 문제는 자궁내막 조직 그 자체의 국소적인 면역 환경이 망가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자궁 안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궁내막 안의 면역계가 균형을 잃고 외부에서 온 배아를 환영하고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공격하고 거부하는 염증성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착상을 방해하는 물질로 알려진 PAP, 즉 글리코델린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유산이나 암 진행과 관련된 염증 물질들도 증가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네요. 세포 비율, 세포 성질, 토양, 면역 환경까지.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세포들 간의 소통에도 결함이 발견되었다고요? 네. 세포는 주변 환경, 그러니까 토양 ECM과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때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마치 벨크로처럼 세포와 토양을 연결해줍니다. 벨크로요? 네, 그런데 PCOS 환자의 상피세포에서는 특정 인테그린들이 과도하게 발현돼서 세포가 토양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튼튼하게 붙어있는 게 왜 문제죠?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요? 과요불급이죠. 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결합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세포에게 계속해서 분열하고 증식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암 발생 위험을 더 높입니다. 둘째, 착상 시기가 되면 배아를 받아들이기 위해 조직 전체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세포들이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연화 과정이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또 착상을 방해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씨앗 세포, 딱딱하게 굳은 토양, 배아를 공격하는 면역 환경, 잘못된 소통 방식까지. 네,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16주간의 메트포르민 치료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메트포르민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약인데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오, 16주간 메트포르민을 투여했더니 PCOS 환자의 자궁내막에서 정말 놀라운 재설계, 즉 리모델링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리모델링요? 먼저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요. 가장 궁금한 건 세포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 문제에 성장 스위치가 켜진 세포들은 어떻게 됐나요? 가장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자궁내막암의 씨앗으로 지목됐던 바로 그 SOX9 양성 상피세포 군집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와, 정말요? 그리고 딱딱했던 토양의 원인이었던 콜라겐 경로와 비정상적인 인테그린 신호 전달 역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건 메트포르민이 단순한 혈당 강화제가 아니라 자궁내막의 병든 상태를 근본적인 분자 수준에서 되돌리는
보건제, 리스토레이션 에이전트로 작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아, 네네. 이 연구가 그 질문에도 답을 주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생활습관 교정과 메트포르민 치료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월경 빈도는 둘 다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 다요? 생활습관 교정이 약 33%, 메트포르민이 약 43% 정도로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죠? 남성 호르몬 수치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지만 메트포르민은 확실히 감소시켰습니다. 분자 수준의 회복, 그러니까 진짜 속까지 고쳐졌는지를 보면 차이가 더 극적이네요. 네. 생활습관 교정은 분자 수준에서는 아주 미미하거나 부분적인 회복만 보인 반면 메트포르민은 광범위한 분자적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분명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암 위험 감소나 근본적인 심층 조직 복구, 즉 딥티슈 리페어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모델링.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뭔가요? 쉽게 말해 환자의 세포를 떼어내서 실험실 접시 위에 환자의 자궁 내막을 그대로 복제한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바타요. 네, 이 미니 자궁 내막은 환자 몸속에 있을 때와 똑같이 PCOS 특유의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테스트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환자 맞춤형 실험 모델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GLP-1 작용제가 이 환자의 자궁 내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스크리닝 해볼 수 있죠. 네. 또 이 아바타의 다른 세포들을 함께 키워서 실제 착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눈앞에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와,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치료 목표를 제시합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그 세포를 너무 단단하게 붙잡는 벨크로 단백질, 인테그린의 과도한 결합을 차단하는 인테그린 억제제 같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죠. 아, 그 벨크로를 끊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또 PCOS 자궁내막 세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에너지 결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기능 복원제, 즉 세포의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약을 쓰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네. 단순 증상 관리를 넘어 질병의 근본 메커니즘 자체를 수정하는 정밀의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방대한 정보였습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이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5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지도. 최초의 고해상도 세포 지도를 통해 PCOS 자궁내막의 핵심 문제가 상피세포의 폭주와 기질의 섬유화임을 밝혔습니다. 네, 지도. 둘째, 위험. 특정 상피세포 SOX9 플러스 세포가 암의 씨앗이 되고 배아를 거부하는 환경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위험. 셋째, 기전. 그 원인은 몸 전체의 염증이 아니라 자궁 내 국소 면역 불균형과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의 소통 오류였습니다. 기전. 넷째, 해결책. 메트포르민은 이 깊은 분자 수준의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복원제이며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결책. 마지막으로 미래. 환자 맞춤형 아바타 장기와 인테그린 억제제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PCOS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자궁 내막을 더 이상 아기가 들어와서 자라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복잡한 생태계로 봐야 한다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연구에서 밝혀낸 특정 세포들의 잘못된 메커니즘, 예를 들어 너무 강하게 달라붙는 인테그린 단백질의 기능을 약물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단순히 난임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PCOS와 관련된 장기적인 암 발생 위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자궁 내막에 한해서는 PCOS의 완치에 가까운 개념일지도 모릅니다.